1970년대 초 노동자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고발했던 청년 전태일. 평화시장 미싱사를 거쳐 재단 보조로 일하던 그는 평소 어린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노동 환경과 사회 부조리의 안타까움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알게 된 근로기준법의 존재는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는 계기가 됐는데요. 청년 전태일은 동료 노동자들과 노동조합 결성을 시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노동청 역시 근로기준법 개정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항의하던 시위마저 경찰에 의해 무산된 상황에 놓이자 전 열사는 마지막까지 법 준수를 촉구하며 짧았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희생은 당시 한국 사회의 노동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일깨워 주었는데요. 그의 죽음 이후 원풍 모방, 동일 방직 등 약 2,500여 개 사업장 노동자들은 노조를 결성해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운동을 전개해 나갔고, YH 무역 민주노조 활동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적은 자본금으로 시작했지만 빠르게 성장한 YH 무역. 그러나 사주 일가의 방만한 경영으로 존폐 위기가 닥쳤고, 노동자들은 일터를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맞섰습니다. 튀어나오는 거, 어디서 튀어나오는 거. 그래서 쫙 올라간 거야. 여기 어디였을 것 같아? 그 떨어진 게 아니라 시체가 발견된 게. 네. 그러니까 거기는 창문이 있지 않은 곳이었다 그랬어요. 생존권을 위한 여성 노동자들의 절박한 투쟁이 부마 항쟁과 12.6 사건의 기폭제가 되었던 역사. 40여 년 전 그날을 돌아봅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각광을 받는 국내 대규모 가발 공장이 서울 면목동에 섰습니다. YH 무역 수출 회사에 쓰는 인모와 인조머리를 원료로 해서 연간 450만 달러의 가발을 미국, 호주 등에 수출한다고 합니다. 60년도에 겨우 3,200만 달러. 1960년대 미국과 유럽 등에서 붐이 일었던 가발 문화. 1966년 YH 무역 창업주는 이 흐름을 타고 자본금 100만 원에 종업원 10명으로 수제 가발 공장을 시작했는데요. 회사 창립 3년 만에 순이익 12억 7천억 원, 종업원 4천여 명의 대규모 회사로 거듭나는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입사할 때가 정확하게 70년도 3월이었어요. 그때 노동자가 4,000명이더라고요. 그리고 대지가 한 2,000평, 2,000 몇 평이고 건평도 한 2,000평 되고, 그래서 그 10명이 4,000명으로 늘어났다고 그러면 그 상상이 안 되죠. 뭐 이게 뭐 배 이게 아니고, 그리고 1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그 땅을 2,000평이 넘는 땅을 어떻게 샀으며 건평은 어떻게 지었겠는가. 그때는 이제 수출하는 업체는 이제 정부가 지원을, 특혜를 주는 거죠. 지금은 병원으로 쓰이고 있는 옛 YH 무역 본사가 있던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970년대 당시만 해도 현대식으로 지어진 5층 규모의 사옥은 인근에서 가장 큰 건물이었는데요. 당시 4천여 노동자가 근무했던 만큼 기숙사 역시 세 동으로 나뉘어 운영됐습니다. 창립 2년 만에 공장을 확장 이전할 만큼 사세가 커진 YH 무역은 생산품 대부분이 수출로 연결됐고, 당시 금탑 산업 훈장까지 받으며 국내 최대 가발 생산 업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현대 건물이었죠. 화장실도 수세식이었고, 그 당시 때 뭐 저기 구로공단 이런 데 가면은, 청계 이런 데 가면은 이 노동 환경이 너무 안 좋았는데, 요 YH는 노동 환경은 좋았어요. 새 건물에다가 새로 짓고 화장실도 수세식이었고, 그는 외국, 이게 수출업체니까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이 건물은 아주 좋았죠. 하지만 경영진은 회사가 달성한 성취를
노동자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밤낮 없는 야근과 특별근무가 이어졌지만 월급이 점점 밀리는 등 노동 조건은 악화돼 갔는데요. 후에 알고 보니 회사는 상여금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자금을 횡령하고 있었던 겁니다. 급기야 회사 측은 1979년 3월 말 경영난을 이유로 들며 4월부터 문을 닫겠다는 일방적 폐업 공고를 냈습니다. 대부분 어린 여성 노동자였던 직원들은 뒤늦게 사측의 횡령 사실과 무리한 사업 확장 등을 알게 됐고 하루아침에 생계의 터전을 잃을 처지에 놓이자 회사 정상화를 촉구하는 농성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YH 무역 직원들은 1979년 4월 작업을 하는 틈틈이 폐업을 막기 위한 총회를 이어갔는데요. 이 과정에서 태릉 경찰서 100여 명의 기동대와 20여 명의 사복 형사가 투입돼 노동자들을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하지만 강제 해산은 오히려 기름에 불을 붙이는 격이 됐고 이들이 더욱 강한 생존권 투쟁을 벌인 계기가 됐습니다. 그 이튿날 다시 이제 농성장에 모여가지고 그날 당했던 거를 다 조별로 다 썼어요. 어떻게 당했다는 거를 그거를 벽에다 다 붙였어. 이 벽에다가 다 붙여놓고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계사를 한 거야. 그걸로 계사해서 부르고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더 분노했던 거죠. 더 분노하고 정말 이렇게 그 억울하고 이랬던 것들이 이제 조합원들이 다 이제 더 느끼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8월달 그 농성을 그렇게 잘할 수 있었어요. 노동자들이 모여 농성을 하던 장소는 큰 길과 맞닿아 있었는데요. 당시 YH 노조원의 활동을 지지하기 위한 여러 사업장 노조원들의 방문과 응원도 받았습니다. 농성할 때 여기서 했었어. 여기 2층에서. 여기 바로. 네, 바로 이렇게 이 행길가에. 그래서 우리가 그때 뭐라 그랬는지 알아? 총회를 하면서 여긴 화장실이 없었거든. 소변 볼 수 있는 통도 준비해 놓자 여서. 농성을 그러니까 오래 할 생각까지 다 하셨는데. 그럼요. 올해 뭐 화장실을 갈 수도 없고 하니까. 농성할 때 다른 노동조합에서 와가지고 빵 이렇게 담너으로 넘겨주고 먹을 거 이랬었잖아. 1975년 민주노조를 설립한 YH 무역 노동자들은 서너 명 규모의 다양한 분과 교육을 통해 자율적인 모임을 이어갔는데요. 이러한 경험은 어떤 노조보다 단결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고 동생의 학비와 부모님의 생활비를 책임지는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프고 돈 벌어야 되니까 애들 집에 돈 보내야 되니까 동생들 공부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했던 거지 무슨 지금 그때도 그렇게 뭐 정리에 뭐 나는 아니거든요. 그런 건 있었죠. 수많은 노동자들이 그때도 많았지만 앞으로 나올 텐데 그 노동자들이 우리가 잘 깨지면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수월할 거다라는 목표였어요. 그리고 조금 더 인간답게 살 수 있지 않겠냐. 그들은 그런 우리 조합원들과 임원진들 다 그 생각이었어요. 언니도 마찬가지고 지부장님도 그게 우선이었고 그래서 싸웠죠. 1979년 4월 YH 무역 경영진과 노동청장은 농성 중인 노조원들에게 회사를 정상화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최대 채권자인 조흥은행이 정상화안에 확약하지 않았고 때문에 더 이상 해결 방법이 없다는 노동청장과 경영진의 답변만이 돌아왔습니다. 이후 조합원들은 조금이라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방송국, 신문사, 은행, 미 대사관 그 관련된 종은행 수도 없이 가서 이제 막 책상에 놓고 호소하고 진짜 울면서 호소하고 막 이랬는데 결국은 이제 안 됐죠.
1979년 8월 9일 마포구 도화동의 한 건물. 이른 아침부터 골목 등 주변에 3355 여성 노동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9시 정각이 되자 이들은 일제히 한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당시 야당이던 신민당 당사였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건물들이 큰 건물이 아니었거든요. 주변에 뭐라 주택도 그럴까? 많아서 탁 튀어나오는 거. 어디서 튀어나오는 거. 그래서 쫙 올라가는 거. 기숙사에서 약속하고 네. 아침에 얼마나 많이 들어갈까 했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 보고는 안심 좀 하셨겠어요. 아유, 당연하죠. 이제 됐다 이랬지 사실은. 다 이겼는 줄 알고. 마지막까지 남은 조합원들이 신민당사를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 상황을 효과적으로 알릴 방법을 고민하다 당시 제1야당을 택한 것입니다. 그 전에도 우리가 신민당사를 점거할 거냐, 공화당을 점거할 거냐, 미 대사관을 점거할 거냐, 정은행을 점거할 거냐, 명동성당을 갈 거냐 한 5군데 놓고도 논의를 여러 번 했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끝에 그때 신민당사가 이제 좋았던 거는 마포대로 옆에도 있었고 또 이제 김영삼 총재로 있으면서 당의 민주화,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끼리 당내에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그때 카터가 온다 방한한다 이런 소리도 있었어요. 그랬을 때 글로 지나가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런 거를 놓고 토론하면서 그래. 당장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은 야당 등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지지를 받았는데요. 사측의 끊임없는 감언과 폐업 공고 이후 이어진 기숙사 단수와 단전 조치로 갈 곳이 없어진 YH 무역 노동자들에게 신민당사행은 조합원들이 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선택지인 셈이었습니다. 당시 신민당 김영삼 총재는 정권의 잘못에 평소 비판의 목소리를 내오곤 했는데요. YH 무역 폐업과 관련해 정치 생명을 걸고서라도 조합원들을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통해 폐업을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뜻을 외부에 알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신민당의 당직자들과 김 총재는 YH 무역 노조원들에게 음식과 손수건 등을 제공하며 격려하고 함께 철야 농성을 이어나가기도 했는데요. 주변 섬유 노조들 역시 제1야당이던 신민당의 적극적인 행보에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신민당 김영삼 총재는 YH 무역 폐업과 관련해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며 보건사회부와 노동청 등 관계기관이 빠르게 나서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장관과 노동청장은 끝내 나서지 않았고 여당 역시 사안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모양새를 띄었습니다. 농성 돌입 다음 날인 8월 10일 청와대에선 관련 대책이 논의됐는데요. 훗날 진실화해위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사태 해결보다는 강제 진압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979년 8월 11일 모두가 잠든 새벽 2시경 6대의 소방차가 당사 현관문을 깬 후 1000여 명의 진압부대원이 당사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이들은 농성장에 있는 4층 강당으로 들이닥치며 기물을 부쉈고 저항하는 여성 노동자들을 향해 폭력적인 진압과 연행을 시작했는데요. 노동자 1명을 사이에 두고 2명의 진압대원이 연행하는 일명 101 작전으로 당사는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187명을 끌어내려고 1000명이 넘게 동원됐는데 한 사람 앞에 몇 명이 달라붙었겠어요. 달랑 들려 나온 거지. 신발도 하나도 못 신고 그리고 강제로 해산을 시키면서 나 내려오면서 떨어뜨리면 넘어진 사람도 있고 그럼 이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지 그 상황을. 아수라장이었지. 그날 신민당사에서는
YH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적인 진압과 연행뿐 아니라 당 총재와 당직자, 취재 중이던 기자에 대한 무자비한 구타까지 가해졌습니다. 특히 기자들의 경우 신분증을 제시했음에도 카메라와 필름을 압수당하고 벽돌로 머리를 가격당하거나 짓밟히는 폭행을 당했는데요. 이에 시경 출입기자단과 사진기자단, 기자협회 등은 정권의 야만적인 행위에 대한 엄중한 항의와 함께 규탄 성명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각 사별로 그때 이제 그 성명서를 써가지고 이제 시경 국장은 당장 물러가고 뭐 정부는 사과해라, 뭐 기자들 이제 그 구타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에요. 지금 같으면 이제 시경 국장 물러가라 하려면 당연히 이제 시경 앞에 가서 시위를 하고 뭐 성명서를 읽을 텐데 그때는 이제 그런 것이 모두 다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긴급조치에서 그래서 각사 그 자기 회사 편집국이나 보도국에서 그랬지요. 경찰의 강제 진압은 폭력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쳐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고가사다리 타고 다 창틀에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지. 아마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시 노조 간부였던 김경숙 대의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시경 국장은 부검 절차 이후 발표를 통해 노동자 김경숙이 8월 11일 오전 1시 30분에 왼쪽 손목에 동맥을 끊고 투신 자살한 것으로 사인을 결론지었는데요. 경찰이 발표한 사망 시각대로라면 당사 진입과 강제 해산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건물 아래로 자발적으로 추락했다는 주장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대의원 김경숙의 죽음은 당시 노조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신문 보고 조간 신문 보고 알았었어요. 아, 그거 소식 접하고 어떠셨어요? 많이 울었죠. 그러고 다 우리가 경찰서로 한 10명 정도가 성동 경찰서로 갔었는데 그때 그거 보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우리. 그리고 엄청 열정적으로 했던 아이거든. 둘이 계속 붙어 있었죠. 그런데 뭐 자살했다 하고 이 자살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모르겠고 자살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하고 누워갖고 손잡고 잤거든요. 손잡고 계속 있었거든요. 그 둘 다 잠들면 안 된다, 잠들면 안 된다 이랬다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뭐 시커먼 사람들이 한금 오더라고. 자기가 왜 떨어져 가고 왜냐하면은 항상 집에 동생하고 엄마하고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죽을 필요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죠? 당시 김경숙 열사의 주검은 부검 이후 서울시립 강남병원에 안치됐습니다. 경찰은 영안실 주변에 회사 동료나 시민단체 관계자, 취재진 등의 접근을 철저히 통제했는데요. 장례식 역시 경찰 주도로 어머니와 동생 등 최소한의 가족들만 참석한 상태에서 빠르게 치러졌다고 합니다. 이제 그 영안실에다 이제 일단 안치를 했어요. 가지고 거기는 마침 이제 제 출입구였던 것 같아요. 거기를 갔어요. 가지고 이제 가니까 그 김경숙 그 열사 어머니하고 남동생이 이렇게 와 있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 별로 없고 전부 막 사복 경찰들이 그 영안실에 꽉 차 있고 그 어머니한테 이제 그 잠깐 몇 번 더 다그치는 말로 어머님이 지금 가만히 있으면 이건 평생에 한이 됩니다. 말씀을 좀 하셔야죠. 근데 한마디도 안 하시고 이제 결국 그리고 이제 경찰들이 와가지고 슬슬 그분들을 이렇게 에어싸고 말이죠. 한 곳으로 이제 데리고 가버리고. 그래서 그 영안실에 이제 그런 모습은 뭐 저도 이제 기사를 이제 써서 이제 한줄 보냈는데 한 줄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뭐 다른 언론사 다 마찬가지고. 김경숙 열사의 고향인 광주광역시. 제작진은 당시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김 열사의 동생을 만나봤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인 김 열사와 동생 중권 씨. 가장이 사라진 세 식구의 생활은 넉넉하지 않았는데요.
경숙이 누나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부터 공장 생활을 시작한 뒤 YH 무역 일을 하면서 가장의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당시 누나는 월급 대부분을 가족에게 보내며 자신 대신 하나뿐인 남동생이 대학을 가는 것이 삶의 이유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접한 누나의 사망 소식에 준건 씨는 어머니 외삼촌과 함께 경황 없이 서울로 올라갔지만 정작 누나의 시신은 사흘이 지나서야 볼 수 있었습니다. 여관에서 3일을 자고 14일에 이제 누나를 이제 그 강남 시립병원 그때 이제 처음 갔어요. 10시쯤에. 경찰은 가족 주변을 철저히 통제했고 부검이 끝난 누나의 모습은 어머니만 입회해 보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가 보지 말아서 해서 안 보고 어머니만 들어가서 이제 보고 왔거든요. 근데 보고 와서 이제 어머니가 막 그 우시면서 이제 나왔는데 그리고 곧바로 이제 화장터로 가자고 해가지고 벽제 화장터 가지고 한 2시간 만인가 화장 끝내 곧바로 화장했죠. 그 사람들 화장하자 하니까 화장도 하고 저는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어머니도 모르고. 김경숙 열사의 화장은 지체 없이 진행됐고 이후 가족들은 고향 뒷산을 찾아 유해를 뿌려주었습니다. 준곤 씨는 당시를 떠올릴 때마다 왜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고 조언도 구하지 못했을까 무거운 자책감이 마음속에 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의 상황에서는 예부인을 누가라도 조언을 해준 사람 다른 말 그대로 지금 현재 누나가 억울한 죽음이 됐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얘기를 해주고 절대 이게 아니다 누구라 조금이라도 들었으면 모르지만 주변에 아예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화장할 때까지는 전부 같이 막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여간 저희가 옮기면서 그 내부에서만 있다 보니까 시킨 대로 다 한 거죠. 저희들은 전혀 모르죠. 일명 신민당사 사건이 진압된 이후 정부는 강제 연행된 YH 무역 노동자 대부분을 귀양 조치했는데요. 이들은 이후에도 꽤 오랜 시간 동안 관할 파출소의 감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관련 농성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노조 지부장과 간부 등 4명이 그리고 사건을 배후 조정했다는 혐의로 8명의 제야 인사가 각각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 이제 집에를 딱 가갖고는 다른 데 못 나가죠. 우리 동네에서. 어디 가면 항상 지서에 전화를 하고 가야 돼요. 가야 되고 또 옛날에는 방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밑에 동네 방위 서는 곳이 있었어요. 저만 가면 이제 그 사람들 보고를 다 몸가게 거기서 잡았죠. 그러면 나도 또 집에 오고. 어디 나가려면 못 나가게? 예. 신민당사 강제 진압 이후 대통령은 이른바 노사분규나 사회불안 조성 세력에 대한 철저한 실태 파악을 지시했는데요. 하지만 무자비한 정권의 행보에 돌아선 민심은 부마 항쟁과 11.6 사건을 촉발시켰고 18년간 이어졌던 유신 체제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후 김경숙 열사의 사망과 관련한 진실이 밝혀진 계기는 30년이 흐른 일기 진화의 조사를 통해서였는데요. 진화의는 김경숙 열사가 사망한 시각은 강제 진압이 시작된 이후였고 스스로 동맥을 절단한 흔적이 없으며 오히려 후드 정부의 치명적인 상처가 발견됐다며 당시 경찰 발표가 사실이 아님을 밝혀냈습니다. 미리 떨어져서 투신 자살했다라고 하면은 경찰 책임이 없는 거죠. 당국의 책임이. 근데 진압 과정에서 맞고 그 피하다가 또는 뭐 이렇게 해갖고 추락해서 저기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기들의 그 위법성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그 장소와 시간을 다 변경시켜 놓은 거죠.
그러니까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당시 조사할 때까지 그거는 경찰 발표대로 그대로 있었던 거죠. 그런 점을 갖다 조사를 집중적으로. 진실화해위는 김 열사가 사복조의 강당 투입 직후 이들의 폭력을 피하는 과정에서 추락해 사망했을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추락 과정이나 장소에 부딪힐 만한 물체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추락 이전에 관 형태의 물체로 인한 손등 부위 충격이 있었고 후드 정부를 가격당했을 개연성이 커 보인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법경찰들이 올라오니까 김경숙 열사가 일테면 막기 위해서 제일 선두 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들 오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러다가 제일 일테면 좀 먼저, 예. 딴 사람들은 이제 뒤로 이제 도망가거나 반대쪽으로 보통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전경들이 다 올라가기 전에 추락한 걸 보면은 초기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새벽 2시 3분에서 5분 사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때 제일 먼저 당한 것 같아요.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민족 민주열사 묘역. 민주화의 과정에서 희생된 여러 열사들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 곳입니다. YH 동호회는 김 열사 사망 10주기를 맞아 이곳에 가묘를 조성해 그의 뜻을 기리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가 농성 중 사망한 김 열사의 사망 경위를 은폐하고 중대한 인권 침해를 범한 사실을 확인, 진실을 규명했는데요. 유가족과 폭행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은폐된 진실을 공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1970년대 말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웠던 여성 노동자들. 미동도 하지 않았던 독재 정권이 몰락하기까지는 열이지만 강했던 이들의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는데요. 오늘날까지 큰 울림으로 기억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 어떤 같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혼자서 이렇게 그 결과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그때는 정말 슬프고 미안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 어떤 하나의 그 초석이 되지 않았나, 그 노동자들을 위한 초석이 되지 않았나, 그런 희생이 참 참되게 지금 와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보람된 희생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참 정의로운 친구였어요.